자,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병찬이라고 합니다. 어색한데 되게 어색한데. 합격 설명회라고 되어 있는데, 합격 설명회라는 용어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용어입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운. 마치 합격 설명회를 들으면 합격을 할 것 같은 그런 부담스러운 용어라 제 자신도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비도 오고 뭐 이런 날에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뭘 좀 얻어갔으면 좋겠는데, 보나마나 뻔한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보나마나 이야기를 될 것이고, 합격하는 길은 별 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열심히 공부하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다른 방법이 없는데, 자, 그래서 뭐 어쨌든 간에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합격을 한다라는 게 논지입니다. 그 논지고, 그게 그 방법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공부를 하려면 그런데 무작정 할 수는 없으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만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근데 공부를 하려면 제일 먼저 확정을 해야 될 게, 무엇인가를 대상으로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될 영역, 소위 말해 뭐 출제 영역이라고 보통 이야기되는, 그래서 공부의 영역, 공부의 대상을 좀 확인을 할 필요가 있겠고, 이 대상을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공부할 것인지에 대해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먼저 우리 제가 뭐 자료를 보실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나눠드린 것 중에 공부 영역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우리 과는 여러분 잘 아시죠? 출제 영역이 뭐 몇 가지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가 소위 교과 교육론이라고 불려지는 영역이 있고, 두 번째가 크게 이야기해서 교과 내용학이라고 불려지는 영역이 있는데, 이 교과 내용학 안에는 윤리사상하고 우리 윤리과에 어울리는지는 모르겠는데 정치사회사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윤리사상 안에는 아시다시피 동양윤리, 한국윤리, 또 뭐 있습니까? 서양윤리 있고, 보통은 여기에 플러스해서 응용윤리를 여기서 이야기를 합니다. 응용윤리가 여기 뭐 실천윤리, 응용윤리가 들어가고, 정치사회사상 파트는 플러스해서 통일교육론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게 뭐 작은 분야들은 아닙니다. 굉장히 폭이 넓은 분야들인데, 제가 이 공부 영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일단은 제가 가지고 있는 가정을 하나 여러분들에게, 가정이라기보다는 전제를 하나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지금 공부가 이제 아마도 학부생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학부생도 있을 수도 있고, 다음에 그러니까 내년에 처음 시험 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제가 원래 강의를 할 때 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심정은 어떤 거냐면, 뭐 가끔씩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내년엔 시험이 없다. 그러니까 내후년에는 어떻게든 올해 합격을 해야 된다라는 걸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합격을 하기 위한 최선의 방식이 무엇일까를 그러니까 제가 시험을 친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시험을 친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는 아무런 기술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내가 여기서 시험이 떨어지면 이거 까딱하면 잘못하면은 종이 죽게 생겼다 이래. 그런 전제를 두고 1년 안에 합격해야 되겠다는 전제를 두고 뭐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스케줄도 그렇게 맞추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작은 영역은 아니고 저걸 1년 안에 다 해결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해결을 해야 된다는. 자, 좀 세부적으로 한번 보도록 할까요? 교과 교육론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교과 교육론 안에 좀 파트를 몇 가지로 좀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가 도덕발달 심리학하고, 다음에 도덕교육론이라는 파트가 있고, 다음에 도덕과 교수학 방법, 다음에 평가, 다음에 교육과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우리 이 교과 교육론 관련되어 있는 시험의 영역들은 크게 이 네 범주 안에서 다 출제가 됩니다. 다 출제가 되고,
그 첫 번째 보시면 도덕발달 심리학하고 도덕교육론 있죠. 그 안에 그 제가 그 공부 영역이라고 해서 좀 모아놔 봤는데 요 안에 뭐 도덕 그 교육과 교육론뿐만 아니고 아까 윤리사상이라든지 정치사회사상도 마찬가지인데 그 우리 교육과정 다음에 기출문제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지금까지 좀 살펴봤을 때 그게 출제되고 다음에 교육과정에 좀 부합하는 그런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 영역들을 살펴봤을 때 대략 이 정도로 포섭이 되어 있습니다. 이론들이 뭐 정치문서가 행동주의 학습이론, 뭐 벤드라의 학습이론, 사회학습이론, 인지발달론, 뭐 레스트 튜리엘 뭐 등등등등 이렇게 보시면 될 텐데요.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지금 요 박스 안에 여러분들 자료 안에 있을 텐데 요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학자들 이론들 있잖아요. 이론은 기본입니다. 여러분들 1년 동안 공부해서 시험을 치시려면 적어도 이 공부 영역 안에 들어가 있는 학자들이나 이론에 대한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빼놓지 않고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물론 그 시험이란 100가지를 준비하면 그 중에 5가지가 나오는 게 시험입니다. 100가지를 축을하고 100가지를 공부를 해요. 100을 공부하면 그 중에 5가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시험을 보고 나와서 있잖아요. 이런 심정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내가 이런 시험 보려고 그렇게 공부했나라는 자괴감이 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차라리 낫습니다. 차라리 그런 그 심정이 들면 그건 해결을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 시험이 쉽게 느껴졌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거 관련되어 있는 공부를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시험 딱 보고 와 이건 난생 처음 보는 거다. 아 공부 좀 더 할 걸. 그런 심정이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 모든 시험은 다 그렇습니다. 임용 시험이든 무슨 시험이든 뭐 대학에서 치는 시험이든 뭐든 간에 5가지 뭐 5개를 풀기 위해서 100 이상을 준비해야 되는 게 시험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적어도 제가 기본이라고 이야기한 건 적어도 이것 정도는 다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공부하시다 보면은 뭐 플러스에서 더 할 게 생긴다고 생각하면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더 플러스에서 하시면 되는데 적어도 저 안에 들어가 있는 학자들 이론들은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밑에 마찬가지입니다. 뭐 도덕과 교수학습 방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쭉쭉쭉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자 마찬가지로 다 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평가인데요. 뭐 평가의 원리, 방향, 영역, 기준, 여러분 특히 교육과정에 보면 저런 것들 다 나와 있죠, 그죠? 나와 있고 수행평가, 수행평가의 방법, 지금까지 기출되어 있던 문제들이나 뭐 이런 것들 중심으로 해서 한번 모아봤습니다. 주로 중점적으로 다뤄주고 있는 부분들. 다음에 도덕과 교육과정은 외워야 됩니다. 외워야 돼요. 교육과정은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무조건 외워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고 하는 거 지금 당장 뭐 외우라 뭐 그런 이야기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들 1년 안에 시험 준비해서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 기본적 영역 내에 들어와 있는 이론 및 학자는 다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고 동양윤리 한번 볼까요? 단촐하죠? 단촐합니다. 동양윤리 단촐해요. 유교 누구 있습니까? 공자, 명자, 순자, 주의, 왕양명입니다. 물론 유가의 역사에는 수많은 학자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학자들이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한당 시대도 그 유명한 학자들도 있고 한데 적어도 지금까지 우리 교육과정 내에 그리고 지금까지 기출된 문제들 등등등 좀 살펴봤을 때 유가 사상가들 뭐 이렇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기본적으로 저 정도. 다음에 도교는 노자장자입니다. 노장, 다음에 불교 뭐 쭉쭉쭉쭉 나와 있죠. 나와 있고 기타라고 되어 있는데 좀 기타로 묻기에 좀 미안한 학자들입니다. 죄송한데 양주묵자, 한비자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윤리는 더 단촐합니다. 유교 같은 경우는 저 세 분을 계속 돌아가면서 냅니다. 어떨 때는 같이 내기도 하고 따로 내기도 하고 돌아가면서 냅니다. 제 생각이 지금 올해 시험제도 바뀌고 올해 이제 내년 되면 시험 몇 번째죠? 한 5번째쯤 보는 건가요? 시험제도 바뀌고 5번째죠? 고민스러워질 때가 슬슬 될 겁니다. 출제자들도. 이 서술형 시험은 객관식 시험하고 달리 내다 보면 낼 게 없어요. 문제를 한 몇 년 내면 사실상 별로 낼 게 없어요. 서술형은. 객관식은 문장만 바꾸면 됩니다. 객관식은 선택지의 문장만 요리조리 아주 교묘하게 바꾸면 똑같은 문제가 달라 보여요. 달라 보이는데 서술형 문제는 내다 보면 사실상 좀 별 낼 게 없어요.
14개였거든요. 노장 같은 경우에, 저 보세요. 도교, 노자 아니면 장자입니다. 노자 아니면 장자거든요. 다른 뭐, 누굴 내겠습니까? 그죠? 노자 아니면 장자인데, 저 한 몇 년 내다 보면 진짜 힘들 겁니다. 출제자들도. 힘들 텐데. 어쨌든 간에, 이 정도, 뭐, 고유사상, 뭐, 근대사상, 이 정도입니다. 자, 서양이 좀 학자들이 많습니다. 문제 비중은 동일한데, 그 범주별로 문제 비중은 동일한데, 공부해야 될 양이 꽤 많아요. 포섭되어 있는 학자들이 꽤 많아요. 꽤 많아서 여러분들 공부하시기가 조금 뭐 힘들고 난감할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간에 하셔야 됩니다. 뭐 고대 다 아시죠? 뭐 중세, 근대, 현대, 윤리학의 흐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 부분들, 요 부분들도 공부를 좀 하셔야 될 것이고, 응용윤리는 올해는 뭐가 나왔나요? 올해는 안락사 나왔나요? 안락사가 출제가 되었던 모양인데, 보통 그 응용윤리 관련해서는 크게 한 4범주로 출제가 됩니다. 응용윤리학의 방법인데, 이건 아마 그 출제하기가 상당히 좀 까탈스러울 겁니다. 서술형 관련해서는 까탈스러울 거고, 환경윤리 안에 뭐 인간중심주의 윤리, 개체론적 윤리, 뭐 생태중심주의 윤리 있고, 요나스는 좀 따로 빼놨고, 다음에 생명윤리 뭐 여러 주제들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그 영역이 되겠습니다. 보시고요. 자, 뭐 요 정도가 될 거고, 정치, 사회, 사상 같은 경우도 영역을 확정하는 게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만만치가 않은데, 정치, 사회, 사상 파트를 공부하실 때는 크게 범주를 2가지로 나눠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첫째, 정치 사상가들을 공부하셔야 되고, 다음에 정치 이데올로기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정치 사상이 있죠, 그죠? 사상을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뭐 출제되었던 것들 등등등을 좀 종합해 봤을 때 정치 사상가들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좀 그 언급을 해야 될, 그리고 공부를 하셔야 될 분들은 저런 분들입니다. 플라톤은 뭐 철인치자 사상 같은 경우에 그걸 윤리학 파트에서 냈는지 정치 사상 파트에서 냈습니다.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 에피쿠로스, 뭐 스토아, 아퀴나스, 마키아벨리, 홉스, 로크, 루소. 올해는 로크 냈나요? 로크 냈죠. 그 홉스 아저씨는 그냥 조연으로 출연하고, 네, 그 루소, 뭐 몽테스큐에 칸트, 토크비 등등등등 있습니다. 이분들의 정치 사상을 공부를 하셔야 되고, 다음에 주요 정치 사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특히나 자유주의, 민주주의, 공화주의. 자유주의, 민주주의, 공화주의의 성격, 그와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논의들, 이런 논의들 관련한 이야기들 공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하셔야 될 것이고, 기타 있습니다. 지금 기출되어 있던 뭐 문제들, 이런 것들 좀 살펴봐, 그 안에서 나와 있던 주제들이 좀 몇 가지가 있거든요. 요 안에 포섭되기가 좀 애매한 그 주제들이 좀 있는데요. 물론 포섭시킬 수는 있습니다만은 뭐, 실질적 분배 정의 기준, 정의론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뭐, 그 다음에, 요거는 가끔씩, 그리고 나오죠. 그 국가권에 대한 시민의 복종 의무의 도덕적 정당화 문제. 뭐, 요런 것들 돼 있고, 시민불복종, 인간안보, 다음에 평화개념, 갈등의 평화개념 같은 것들, 뭐, 이런 것들. 다음에 다문화사회윤리라고 이야기를 해서, 뭐,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죠. 그런 것들도 출제된 적이 있고, 뭐, 그렇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공부 영역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 지금 여러분 공부하실 때 이제 지금부터 공부를 한번 시작을 하실 거고, 공부를 하실 때 적어도 제가 지금 제시해 준 그 공부 대상들 있지 않습니까? 영역들은 단 한 명도 빠짐없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단 한 명도 빠짐없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한숨을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하다 보면 뭐 별거 없습니다. 하다 보면 뭐 그 사람이고 뭐 별로 어렵지도 않아요. 어렵지도 않고 너무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 통일교육론인데 그거 한번 볼게요. 통일교육도 몇 가지 범주로 좀 나눠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 북한 이해 방법론인데 종종 출제되었습니다. 그런데 실험제도 바뀐 다음에는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하고 통일교육 그 접근법 있고, 다음에 국제관계로는 매우 빈번하게 출제가 됩니다. 매우 빈번하게 출제가 되고요. 다음에 통일의 의미, 통일의 필요성인데, 이게 아마 몇 년 전에 출제가 됐을 겁니다. 그 편익 논리라고 이야기되는 부분들, 다음에 남북한 통일 방안, 다음에 북한 사회의 이해 부분들 있죠. 뭐 인권 문제 이런 것들 가지고 출제하기도 하고 뭐 그랬거든요.
통일부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쭉 살펴보십시오. 살펴보시면 될 겁니다. 요 범주 내에 나와 있는 내용들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합격을 합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합격의 길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 공부하면 합격을 한다. 합격을 한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영역이 이 정도 영역입니다. 영역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 주제나 영역도 빼놓지 말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됩니다. 나오든 나오지 않든 그거는 시험장에서, 어차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 나오는 건 아니죠. 저 중에서 정말 10가지도 안 나올 겁니다. 안 나오는데 준비는 100을 해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다는,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자, 우리 이제 공부 영역은 이 정도라고 보시고요. 이제 그렇다면 그 대상들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공부할 것인가를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네, 이거는 우리 기출문제, 이 동네는 기출문제 유형을 가지고 일단은 조금 살펴보도록 합시다. 기출문제 유형은 크게 3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죠? 어떻게 돼 있죠?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시험의 유형은 되어 있고, 여러분들 공부 방법을 좀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하고 있는 학문의 특징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수학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한다고 물리학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사회학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윤리학, 윤리사상, 정치사회사상, 이런 공부들을 하고 있는데, 크게 이야기하면은, 물론 정치사회사상을 사회학 파트에 넣을 수도 있겠지만, 좀 크게 이야기하면 인문학에 속하는 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걸 대상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인문학에 포섭되어 있는 학문들의 기본적인 스타일들은 있죠. 다 있습니다. 그 중에 그런 이론들이 가지고 있는 구조들이 있어요. 이론들이 가지고 있는 구조들이 있거든요. 모든 형태라고 좀 그렇지만은 특히 우리가 하고 있는 윤리학이라든지 정치사상이라든지 이런 학문들, 이론은요. 여러분 아시고 이론은 다 뭐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때나? 이론은 명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장들로 구성되어 있죠. 명제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명제는 뭐로 구성되죠? 명제는 개념들로 구성됩니다. 명제는 개념들로 구성됩니다. 모든 이론은 저런 명제들의 정합적 체계입니다. 명제들의 논리적인 정합적 체계가 이론입니다. 이론이고, 그리고 모든 명제는 가장 원자적인 요소인 개념들로 구성이 됩니다. 개념들로 구성이 되고요. 하기 때문에 어떠한 이론인지 간에 그 이론 안에는 중심 개념이 있기 마련입니다. 아주 핵심이 되는 개념이 있기 마련이에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 칸트 같으면 핵심되는 개념이 뭐가 있을까요? 근데 핵심 개념이 하나만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 이론을 구성하고 있는 아주 중심적인 개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개념, 의무 개념, 이런 개념들이 있습니다. 이런 개념들이 아주 핵심을 이룹니다. 소크라테스는요? 이런 개념들이 핵심을 이루고, 공자님은 이런 개념들이 중심을 이룹니다. 그리고 이 개념들로부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파생 개념들이 퍼져나옵니다. 인으로부터 효, 재, 이런 식으로 터져 나옵니다. 그리고 이 개념들을 정의할 때 사용되는 정의에 사용되는 개념들이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이론을 특히 우리가 공부하는 이론들을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가장 중점적으로 봐야 될 건 그 이론을 구성하고 있는 중심 개념들을 파악하는 겁니다. 그걸 파악하지 못하면 이론을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못하거든요. 자, 우리 시험 유형에서 기평은 어떤 이론을 구성하고 있는 핵심적이고 중핵적인 개념을 잘 알고 있는지를 물어봅니다. 어떤 이론을 구성하고 있는 핵심적이고 중핵적인 개념을 잘 알고 있는지, 그걸 물어보는 게 기평시험입니다. 기평시험인데요. 자, 우리 그렇다면 먼저 기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해야 될 것인지를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사례를 가지고 올해 시험 문제의 사례를 가지고 좀 살펴볼까요? 올해 시험 문제는 개인적으로는 기입형 문제는 개인적으로는 황당하다라는 느낌이 좀 들었는데 에피크로스 문제를 내면서 기입형 아마 답이 신이었을 겁니다. 이거 왜 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개념입니다. 이게 왜 에피크로스한테 이 개념이 중요한지는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 출제자가 이 개념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에피크로스한테는 신이라는 개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거 에피크로스 윤리학에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건 중요한 개념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걸 출제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그러니까 무슨 의도로 낸 전혀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간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기입형 대비 공부. 제가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론 체계를 구성하는 주요 개념 숙지하고, 이론 체계를 구성하는 주요 개념 의미 숙지하고, 이론 체계를 구성하는 주요 개념 원문을 통해 파악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일단은 첫 번째 사례를 한번 봅시다. 다음은 한국 사상가의 주장인데요. 괄호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를 오늘 기출문제 분석하는 시간 아닙니다. 자, 보세요. 어린아이는 아는 것이 없지만 착하다고 칭찬하면 좋아하고 나쁘다고 꾸짖으면 성낸다. 그렇죠? 자, 도덕은 수치심이 없지만 청렴하다고 칭찬하면 기뻐하고 탐욕스럽다고 꾸짖으면 슬퍼한다. 이거 원래 정약용 선생님이 성기호를 논증할 때 그 심리학적 방식으로 논증하는 아주 허술한 논증입니다. 이런 식으로 논증하면 안 되는데 원래 어쨌든 간에 그래 봐라 아무리 악한 애들도 그리고 못 배운 애들도 그렇죠 이러지 않냐 이로부터 그 기호를 알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착한 일 하나를 하고 내일 의로운 일 하나를 하여 착한 일을 쌓아가고 의로운 일을 모아 심성을 기르면 심기가 날로 펴지고 편안해지며 날로 넓어지고 살이 쪄 호연히 굳세고 정직해질 것이다. 무로성은 모두 기호이다. 천명지성은 성을 즐기고 의를 좋아하니 영재기호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천명지성은 아니 그것을 두 가지로 정음할 수 있다. 눈앞에서 당장 기뻐하고 성내는 것이 하나의 증거이고 뭐 마지막 이르러 살찌고 마르는 것이 다른 하나의 증거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요 사례를 가지고 우리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기입형 공부를 하실 때 여러분들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모든 이론에는 충액적인 개념이 있다고. 정약용 선생님은 다산 선생님의 이론 체계에서 가장 핵심적인 개념은 성기호입니다. 성은교단에 이게 아주 충격적인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론들은 저 성기호를 중심으로 해서 이론들이 이렇게 퍼져나갑니다. 이론들이 퍼져나가거든요. 구축되고 퍼져나간단 말이죠. 자, 요 사례를 보시면 보셔서 아시겠지만 어떤 이론든지 간에 여러분들 그 이론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중심적인 개념들 그 10개가 안 넘어가요. 10개가 안 넘어가요. 아무리 복잡한 이론이라도 그 중심적인 개념은 그 10개가 넘어가지 않습니다. 보통은 그 개념들을 잘 파악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뭘 하셔야 되냐면 그 개념을 파악하되 전문 용어를 숙지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칸트 문제가 나왔다 칩시다. 칸트 문제인데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이 선의지예요. 그런데 뭐 그냥 가정을 합시다. 이 선자와 동의어를 착한이라고 그냥 가정을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답안지에다가 이렇게 썼다. 착한 의지라고 쓰면 이건 점수를 못 받죠. 자, 개념과 용어는 아시겠지만 동의어는 아닙니다. 개념과 용어는 동의어가 아니에요. 동의어는 아니죠. 사람하고 인간은 동의어입니까? 동의어가 아닙니까? 동일한 개념인데 용어가 다르죠. 동일한 개념인데 용어가 다른데 우리는 정확히 그 개념에 부합하는 용어를 숙지하셔야 됩니다. 개념에 부합하는 용어. 그러니까
학자의 전문 용어법을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리뭉실하게 뭐 착한 의지 뭐 이런 식의 그런 식으로 숙지하고 계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론 체계를 구성하는 주요 개념 숙지하실 때는 반드시 학자의 용어를 써야 될 텐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 동양윤리 같은 게 한자로 이렇게 번역되니까 쉽게 되는데 서양은 외국어를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해 놓는단 말이에요. 하기 때문에 다중 번역이 가능해요. 실제로는 가능한데 그래서 두세 개로 이렇게 학자들 따라 전문가들에 따라 번역어를 달리 쓰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에 한 단어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기도 하거든요. 이 경우는 뭘 써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적어도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전문적 용어들을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숙지를 하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 사례 한번 볼까요? 다음 가상대회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읽지 말고 밑에 도덕교육 이론가라고 되어 있죠. 그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관련된 접근법으로 괄호 접근법이 있습니다. 이게 정의공동체 접근법을 말하는 건데요. 자, 이 접근법은 학생들 개인의 도덕적 추론 능력을 발달시키면서 동시에 일상생활에서의 실천에도 관심을 기울입니다. 이를 위해서 이 접근법은 공정함과 도덕성에 초점을 맞춘 개방적인 토론을 장려하고 보다 높은 단계의 추론을 접하게 함으로써 인지적 갈등을 자극합니다. 또한 규칙 제정과 적용에 대한 공적인 참여를 권장할 뿐만 아니라 높은 단계의 집단적 유대를 강조합니다. 되어 있죠. 자, 여러분들 만약에 이 괄호 안에 들어갈 개념을 쓰기 위해서 힌트가 되는 부분은 뭐죠? 결국 그 첫 번째 문장 밑에 다음 문장들은 전부 그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나와 있는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보고 괄호 안에 들어갈 개념을 쓰는 겁니다. 자, 이 말은 달리 이야기하면 기평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그 개념을 숙지한다는 말은 이미 함축되어 있는데 그 개념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숙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어떤 개념이든지 간에 개념은 정의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무어의 선 개념 같은 경우는 정의가 안 되지만 단순 개념들, 정의가 안 되는 개념들이 있긴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이론에 사용되고 있는 개념들 같은 거의 대부분 개념들은 정의, 소위 외연과 내포를 가지고 있거든요. 하기 때문에 개념을 안다라는 것은 이 개념에 상응하는 용어뿐만 아니고 이 개념의 정의를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 지금 두 번째 유형의 문제 보셨지만 그 뒤에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통해 어떤 개념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문제입니다.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평 대비해서 공부하신다라면 사용되고 있는 개념들, 그 개념에 적합한 용어들, 다음에 그 개념의 정의를 정확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정확히 알고 계셔야 한다. 자, 대충 알면 안 됩니다. 선의지가 뭐냐, 이렇게 예전에 실천적 지혜가 뭐냐, 이런 문제 한번 출제한 적이 있거든요. 실천적 지혜가 뭐냐, 이런 식으로. 물론 소수령이랑. 대충 알고 계시면 정확한 정의를, 만약에 그 정의가 학자가 내린 정의가 있다면 그 학자의 정의에 따라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소수령에도 문제가 생기고 기평에도 문제가 생길 겁니다. 자, 세 번째 사례를 한번 볼까요? 이게 에피쿠로스인가요? 자, 이게 여러분들 괴롭게 할 건데 두 번째 제시문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무게가 있고 크기가 다양하지만 그 크기가 무한하지 않은 원자들이 덩어리를 형성할 때, 이거 지금 에피쿠로스의 원자론 있죠? 그 이야기인데요. 처음부터 소용돌이가 끼어들어서 천체 회전 법칙이 생겨났다고 생각해야 한다. 그 원자의 이탈로 인해 이렇게 일어납니다. 우리는 가장 중요한 사실들의 원인을 정확히 발견하는 것이 자연학의 역할이며 행복은 천체 현상의 본성에 대한 지식들을 획득하는 데 있다고 믿어야 한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가장 큰 괴로움이 생겨나는 이유는 사람들이 천체는 신이며 천체 자신의 의지를 가진다고 믿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제가 이걸 사례로 든 이유는 뭐냐면 가끔씩 어떤 문제를 보면 여러분들 위에 나와 있는 거 제외하고 그것만 봐가지고 이 안에 신이라는 단어를 쉽게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괄호 안에
관아에 담은 신이거든요. 신이에요. 신, 갓입니다. 갓. 갓인데 쉽게 찾아낼 수 없겠죠. 어떤 문제들, 가끔씩 나와 있는 어떤 문제들 보면 굉장히 괴로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원문을 외우라는 이야기인가? 학자들의 원서를 다 읽고 지금 외우라는 이야기인가? 라고 할 정도의 문제들이 한두 문제씩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그 개념을 파악하실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개념을 파악하실 때 그 개념이 사용된 학자들이나 이론에 아주 중요한 그 원문들이 있습니다. 그 개념이 사용되고 있는 매우 중요한 학자들의 원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개념이 사용되고 있는 학자들의 중요 원문을 통해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자, 여기 잠깐만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학부생들 계시죠?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뭐 말고. 아마 이런 유형의 문제 때문에 원서에 대한 부담이 좀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원서에 대한 부담이 이 원서를 읽어야 될까? 외국어 말고 번역어 아닙니다. 원서를 읽어야 될까라는 고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해야 되는데, 학부 1, 2학년생이면 학부 때 열심히 읽어야죠. 근데 아까 제가 어떤 전제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1년 안에 합격을 해야 된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학부 과정을 거쳐오면서 열심히 그 원문 원서들을 읽고 뭐 그러셨다면은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그게 안 돼 있는 상태에서 1년 안에 합격을 해야 한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지금부터 공부하면서 원서에 손대는 건 사실상 제가 봐서는 굉장히 어리석은 짓입니다. 예를 들어 서양 윤리인데 고대부터 시작하면 제일 먼저 플라톤 칩시다. 소크라테스부터 합시다. 소크라테스면 소크라테스 주요 4대 저작이 있습니다. 파이돈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아니면 건너가 플라톤 봅시다. 국가 10편으로 구성되어 있고 한 700페이지 넘어갑니다. 거의 1000페이지 가깝습니다. 국가 니코마코스 윤리학 500페이지 넘어갑니다. 그렇죠? 넘어가죠. 칸트 윤리형이성학 정초 분량은 작아요. 혼자 읽으면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죠.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매우 높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시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잘못하면 한 두 달 정도 그냥 날려버릴 수가 있어요. 이거 한번 원서 가지고 이해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예를 들어 해겔 법철학 강요 한 달 가지고 안 됩니다. 안 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데, 제가 추천드리는 방식은 원문은 가급적 많이 보는 게 좋습니다. 원문은 그래서 가급적 많이 보는 게 좋은데, 과연 물론 이거는 개인마다 다릅니다. 개인마다 다른데, 제가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지금까지 원문을 가지고 공부한 적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출발해서 12월 달에 시험을 봐야 되는 상태라면은 지금 원문을 1페이지부터 마지막까지 읽겠다라는 계획은 세우지 않겠다는. 저는. 그리고 원서가 한두 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어떤 분이 질문을 하셔가지고 제가 참조할 만한 원서를 쫙 이렇게 나열한 게 있습니다. 그것만 해도 한 50권 이상이 될 겁니다. 그것만 해도 50권이 넘어갈 겁니다. 넘어갈 텐데 그걸 다 볼 수는 없습니다. 실제.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면 원문을 접할 수 있는, 그리고 본다는 것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실제. 다 본다는 것 자체가 별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면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그래도 원서를 보고 싶다라면은 좀 능력자를 대동해서 스터디를 하든지. 능력자를 대동해. 저희는 제가 대학원을 다닐 때 보면 스터디 그렇게 하거든요. 예를 들어 칸트 같은 공부할 때 위에 칸트 박사 과정에 있는 선배가 후배들을 이렇게 지도하고 합니다. 같이 스터디하고. 그러면 읽는 시간이 굉장히 짧아지죠. 우리는 그냥 쭉 읽고 가도 이해를 못하면 선배들이 정리해주고 하니까
하니까 짧아지는데 그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있을 텐데 두 번째는 기출문제라든지 아니면 기본서 그 이론서들 있죠. 이론서 특히 이론서 중에 잘 된 이론서들은 안에 그 인용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는 이론서들 있잖아요. 그런 이론서들이라든지 아니면 심지어 수능에 나와 있는 그 원문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원문들을 좀 꾸준히 읽는 게 더 낫겠다 생각합니다. 더 낫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말씀드리자면 원서에 대한 부담이 있다 할지라도 가만히 보면 문제를 가만히 보면 그 이론에 대한 여러분들의 이해 정도가 깊어지면 일정 정도 깊으면 그 원문을 봐더라도 그게 읽어보지 않은 원문이라도 이게 어떤 주제를 지금 다루고 있고 이 안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주요 개념이 뭐다라는 거는 파악이 되십니다. 웬만하면 파악이 되시니까 그렇게 한번 생각하시는 게 나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책을 구성하는 주요 개념을 원문을 통해 파악하자. 원서 읽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물론 읽으면 좋습니다. 제가 봐서 최고의 수험서는 원서입니다. 원서지만 1년 안에 그걸 본다는 건 불가능입니다. 1년 안에 칸트 3대 비판서를 보겠다. 자, 뭐 그렇다 치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봅시다. 선원술형 대비 공부 방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사례 한번 볼까요? 올해 나온 문제입니다. 다음은 서양 사회 사상가의 주장입니다. 괄호안에 들어갈 말을 쓰고 제1원칙이 제2원칙보다 우선한다는 것의 의미를 서술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1원칙, 2원칙 이런 롤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그 괄호안에 들어갈 말은 그 2원칙 중에 공정한 기획운동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정한 기획운동 뭐 이렇게 될 겁니다. 되고 요 이야기 한 다음에 롤즈의 정의론을 보면 축차적 서열에 대해서 바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정의의 두 원칙의 축차적 서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1원칙이 2원칙보다 우선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이렇다 저렇다라고 롤즈가 말을 합니다. 말을 하는데 그거 쓰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걸 쓰라는 이야기인데 이 문제는 가장 전형적입니다. 서술형 시험에서 가장 전형적인 시험인데 한 전형적인 유형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요, 이론 체계를 구성하는 주요 주장들과 그것들에 포함된 개념 숙지하라고 되어 있죠.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이론은 중심적인 개념들이 있고 이 개념들과 개념들이 결합해서 이 주장과 주장들이 결합해서 전체적인 하나의 이론 체계가 구성이 됩니다. 하기 때문에 그 중심적인 개념들로 구성되어 있는 주요 개념들로 구성되어 있는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 주장들을 파악하셔야 됩니다. 소위 말해서 이론을 파악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죠. 주장들을 파악하셔야 되는데 롤즈한테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정의의 원칙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중요하고 그 정의의 원칙과 관련 정의의 원칙의 내용 및 그 정의의 원칙들 사이에 축차적 서열이라는 롤즈의 이론이 있습니다. 그 이론적 주장들 있잖아요. 그 중요한 주장들입니다. 그거 쓰라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하기 때문에 어떤 이론이든 간에 그 이론 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주장들 있죠. 근데 여러분들 공부해 보시면 그 주장들이 아무리 복잡한 이론이라 하더라도 20개 이상 안 넘어갑니다. 그것도 가만히 보면 20개 이상 잘 안 넘어가요. 그 주장들을 잘 정리하셔서 파악을 하셔야 되고 또한 서술형 시험에서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는 그 주장을 기술할 거 아니에요. 기술했을 때 그 기술된 문장 안에 그 학자가 그 주장과 관련해서 사용된 개념들을 포함시켜야 됩니다. 여러분들 표현대로 키워드 한국말로 하면 어떻게 되죠? 번역은 핵심어 뭐 그렇게 되나요? 하여튼 그 학자가 그 주장을 할 때 사용했던 그 주장과 관련된 개념을 반드시 그 서술문 안에 포함시켜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모의고사나 이런 문제 좀 해보면 일반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채점을 해보면 여기 점수가 안 나오는 분들은 여기도 안 나와요. 당연히 안 나오죠. 개념의 의미를 잘 모르는데 소위 말해서 그 개념을 가지고 서술형 문장을 잘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이론은 개념 주장이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자,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이론 공부하실 때 주장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주장을 정리하시고 그 주장을 정리할 때 그 주장은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문장 안에 포함되어 있는 개념들, 정확한 개념들을 사용해서 그 주장들을 정리를 하셔야 되고 그걸 익히셔야 돼요. 익히셔야 되고요. 잘 이해를 하셔야 되죠. 자,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이것도 올해 나온 문제인데 다음은 서양윤리사상가의 가상토론입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를 쓰고 밑줄 친 물음에 대한 답을 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갑은요, 밀입니다. 밀이고, 행복은 바랄 만한 것이며 목적으로서 바랄 만한 것은 오로지 행복뿐이다. 나아가 행복은 그 누구의 것이든지 동등한 가치를 지닌다. 편의의 원칙과 구별되는 공리의 원칙에 정취하는 가치 판단 기준에는 즐거움과 괴로움이 포함된다. 하나의 즐거움이 또 다른 하나의 즐거움보다 더 가치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두 가지 즐거움을 모두 경험한 사람들 모두 또는 그 대부분이 더 선호하는 즐거움이 더 바랄 만한 즐거움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서 미래 공리주의에 나와 있는 원래는 이렇게 붙어 있지는 않습니다. 단락이 떨어져 있는데 그걸 묶어놨습니다. 지금 묶어서 그냥 이렇게. 자, 그러니까 사회자가 그런데 행복 자체가 중요한 것만큼 누구의 행복인지도 중요한 것 아닌가요?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의 행복보다 내 자신의 행복과 가까운 사람의 행복만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지 않나요? 그런 경우에 얼 선생님의 견해를 여쭙고 싶네요. 이럽니다. 자, 하니까 어른 흉입니다. 흉인데 사람들이 자신의 행복과 가까운 사람의 행복만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판단에 따른 행동이 반드시 올바른 것은 아닙니다. 이성은 정념에 봉사하고 복종하는 역할만을 담당할 뿐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해야 한다고 판단할 수 있더라도 이를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그런데 정념이 적절하게 작동하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행복과 가까운 사람의 행복만 추구하지는 않습니다. 사회자, 그렇다면 얼 선생님께서는 사람이 자신의 행복과 가까운 사람의 행복만을 추구하지 않는 까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라고 이야기했죠. 자, 서술형 문제의 두 번째 전형적인 유형입니다. 이유를 묻는 문제가 종종 나옵니다. 서술형 문제에서.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론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개념으로 구성되고 개념이 모여 주장이 됩니다. 개념이 모여 어떤 주장이 되죠. 주장이 되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이론이 정합적인 이론이기 위해서 소위 논리적인 이론이기 위해서는 어떠한 형태든 이론가들은 어떤 주장을 했을 경우에 그 주장은 반드시 어떤 근거에 의해 지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거에 의해 지지하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중심적인 주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크라테스라면 이런 주장을 한단 말이죠. 소크라테스가 아레테는 에피스테메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소크라테스 대화편에 보면 아레테는 에피스테메다, 그건 지식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자, 그 주장만 하고 끝나면 안 되죠. 그 주장에 대한 근거를 계속 제시를 하거든요. 자, 따라서 서술형 문제 시험을 잘 준비하시기 위해서는 먼저 핵심적인 주장들을 잘 파악하신 다음에 그 주장이 학자에 의해서 어떤 방식으로 지지되고 있는가, 그 근거들 있잖아요. 그 주장과 관련되어 있는 근거와 관련되어 있는 이론 있잖아요. 그 이론을 파악하셔야 됩니다. 이건 100% 논술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거든요. 근거. 자,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위에 사례 첫 번째도 그렇고 두 번째도 그렇고 지금 얼 선생님께서는 사람이 자신의 행복, 가까운 사람의 행복을 추구하지 않는 까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어디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흉이 그렇게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사회적 유형성을 가지고 있는 행위나 성품에 대해서 신의 감정을 느끼고 그래서 칭찬도 하고 다음에 그 감정에 따른 행동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그 주장에 대한 근거가 휴마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 주장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그 주장을 지지해주는 근거가 되는 파생되는 주장들 있죠. 주장들을 잘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런 형태의 유형의 문제들을 대처하기가 좀 힘들죠. 그래서 이런 체계를 구성하는 주요 주장들을 근거와 더불어 정합적이고 논리적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암기하면 안 됩니다. 소크라테스 이러면서 1 이런 거 있잖아요. 소크라테스 1. 소크라테스를 공부를 해요. 1. 지덕일치.
근데 왜냐고 물으면 못 써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냐고 물으면 못 써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칸트 공부를 했어요. 칸트. 무조건적인 선의지 외웠어요. 이렇게 뭐 서브노트 같은 거 만들고 해서 여러분 잘 하잖아요, 그런 거. 그래서 이런 거, 전 태어나서 서브노트라는 거 만들어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쭉 정리를 했어요. 칸트, 뭐 해서. 뭐 무조건적인 선의지 외워요. 막 외워요. 다행히도 그의 시험이 무조건적인 선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나오면 다행이에요. 근데 문제가 그런 식으로 안 나온단 말이에요, 문제가. 물론 뭐 기입형 그런 식으로 나올 수는 있겠죠. 문제는 그렇게 안 나온단 말이죠. 적어도 소수령이라면 보통 문제 하면 어떻습니까? 예전에 선의지 개념 가지고 그 행복주의 비판해보라 뭐 이런 식으로 막 나오죠. 그럼 선의지가 왜 예를 들어 선의지가 왜 그 무조건적인 선인지에 대한 근거, 그것에 대한 칸트의 입장이 없으면 글을 못 써요. 쓰지를 못합니다. 하기 때문에 어떤 주장이 있을 경우에 그 주장에 대한 근거 주장들이 있거든요. 그걸 정확히 파악해서 논리적이고 정합적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모든 이론은. 자, 그렇다라는 것. 그 다음 걸 한번 볼까요? 그 다음 유형인데 한번 문제 읽어볼게요. 사례 3번. 다음 가벌은 서양 윤리사상가들입니다. 기억에 들어갈 용어를 쓰고 갑의 입장에 대한 을의 비판을 기억을 중심으로 서술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 읽지 않고 문제 유형만 보겠습니다. 비판형 문제입니다. 어떤 A의 입장에서 B를 비판하라 이런 식의 형태의 유형이죠. 자, 서술형 유형에도 이게 전형적인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거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여러분들 모든 이론들, 자, 지금 첫 번째, 두 번째까지는 어떤 단일학자나 단일 이론이라면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거기서 끝나면 되는 게 아니라 각각의 이론들이 있으면 그 이론들 사이의 논리적 관계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공부할 때. 일단 논리적 관계랑 공통점, 차이점, 반대 관계, 다음에 비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걸 파악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게 안 돼 있군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이론들 사이의 논리적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론들 사이의 논리적 관계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 플라톤하고 아리스토텔레스 두 이론 사이의 관계, 맹자, 순자 두 이론 사이의 관계, 논리적 관계라고 공통점이 뭔지, 차이점이 뭔지, 다음 비판점이 뭔지, 반대하는 점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치적으로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론이 전부 공부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모든 이론이 저런 관계를 맺는 건 아닙니다. 모든 이론들이 저런 관계를 맺고 있는 건 절대 아니에요. 이만 달리 이야기하면 플라톤하고 쉘러를 묶을 이유가 없어요. 플라톤하고 쉘러하고 이렇게 비교할 일은 없다는 이야기예요. 없다는 이야기고, 또 뭘까요? 하여튼 그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기출된 기출 문제를 보면 이렇게 묶어 나온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을 묶어 놨는지 한번 볼까요? 제 자료를 보시면 교과정들 한번 봅시다. 프로이트하고 호프만 묶어 놨습니다. 이거 예전에 아마 양심 문제, 죄의식 문제 때문에 묶었을 겁니다. 논점이 있어야 됩니다. 비교가 되기 위해서는. 비교할 수 있을 만한 거리가 있는 학자들만 묶습니다. 다음에 스키너하고 벤두라. 감 오십니까? 혹시 조금이라도 공부하신 분? 이 사람들 다 학습이론가들에 속하죠. 충분히 비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둘이. 자, 뒤리켄, 피아제, 콜버그 세 명을 묶은 경우도 있었고, 다음에 콜버그하고 레스트, 이것도 당연히 묶을 만한 사람이죠. 행동주의 학습이론, 콜버그, 레스트 이렇게 묶은 적도 있고, 콜버그, 길리건, 콜버그하고 나딩스, 배려윤리 교육론과 덕교육론 묶은 적이 있고, 이거 왜 묶었을까요? 배려윤리 교육론은 덕교육론이 아니죠. 배려는 덕이 아니죠. 자, 다음에 배려윤리 교육론하고 사회적 구성주의 도덕 교육론을 묶은 적도 있고, 다음에 뒤레케마가 피터스, 콜버그와 블라지, 다음에 콜버그와 튜리엘, 콜버그와 리코나, 공동체주의 도덕교육론하고 자유주의 도덕교육론, 호프만 인격교육론, 가치갈등 수업모형과 가치명료와 수업모형론 묶었고, 가치분석 수업모형, 가치명료와 수업모형, 가치명료와 수업모형 협동학습.
다음에 가치 명료와 접근법하고 도덕 딜레마 토론 수업 모형 리코나 이렇게 3개 묶은 적이 있습니다. 자, 제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요런 형태에 대응할 때요. 방금 말씀드렸지만 모든 이론을 다 이렇게 아무 때나 가져와가지고 묶을 수는 없어요. 이유가 있어요. 다 이렇게 대비시키든지 뭘 하든지 간에 다 이유가 있습니다. 묶을 수 있는 사람만 묶어요. 하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 공부를 하실 때 특히 이거 논술 문제와 관련해서는 반드시 이런 형태의 공부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특히 제가 지금 그 박스 안에 이야기됐던 거 있죠. 그 학자들 사이의 논점 비교들을 반드시 하시고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어떤 지점에서 비교가 될 수 있는지 비판이 될 수 있는지. 자, 동양윤리사상 볼까요? 공자, 맹자, 주의, 공자, 맹자, 순자. 이건 전형이죠. 정말 전형적인 거죠. 맹자, 순자. 뭐 당연한 이야기. 맹자, 묵자, 양주. 이것도 당연한 이야기. 노자, 맹자, 한비자도 묶은 적 있고, 묵자, 순자, 맹자. 다음에 맹자, 장자. 순자, 노자. 뭐 육아사상가들하고 도가사상가들을 묶는 건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그렇죠? 다음에 장자하고 선종이 되고 좀 의외입니다. 이게 예전 서답형 시험 문제, 이거 수양법을 좀 단순 좀 비교하는 그런 식으로 좀 나와서. 다음에 장자, 묵자, 노자, 장자, 주의, 왕양명. 이거는 뭐. 그렇죠? 자,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죠? 그냥 묶여진 게 아닙니다. 딱 봐도 묶을 만하게 묶여져 있어요. 어느 한쪽에서 어느 한쪽을 비판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고, 비교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고, 그렇죠? 올해 정치사회사상 파트에 홉스하고 로크, 그 홉스의 이야기 해놓고, 홉스가 이렇게 주장해놓고, 그 밑에 로크 아저씨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반대 의견사라는 거죠. 아닙니다라고 했으니까 비판을 하든 반대 의견을 하든 간에 어쨌든 간에 쓰라는 이야기 안에 홉스와 로크 사이엔 동일 논점을 두고 입장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묶여진단 말이에요. 묶여진단 말이죠. 자, 다음에 한국윤리사상 이왕 정약용, 이야 전형이죠. 이왕 기대승, 이주의, 정약용주의 하고 의천하고 진우인데 뭐 의천 진우는 그냥 그 수양법 때문에 이건 뭐 되어 있고. 서양윤리사상 볼까요?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에피쿠로스, 스토아, 아리스토텔레스, 에피쿠로스, 아리스토텔레스, 아퀴나스, 아우구스누스, 아퀴나스, 스피노자, 휴무어, 칸트 등등등등등 되어 있죠. 되어 있고. 응용윤리는 그냥 읽어보시고. 정치사회사상 볼까요? 홉스, 로크, 홉스, 루소, 밀, 하이에크, 슌페트, 루소, 롤즈, 포퍼, 롤즈, 노직, 왈츠, 롤즈, 노직, 롤즈, 왈츠, 케인즈, 하이에크, 아담 스미스, 케인즈, 자유주의, 공동체주의, 대의민주주의, 시민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 공화주의, 참여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 시민민주주의, 적극적 자유, 소극적 자유, 마르크스의 자유개념 묶은 적이 있고, 적극적 자유, 소극적 자유, 공화주의적 자유 이렇게 묶은 적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공부하실 때 제가 지금 박스 안에 묶어놓은 것들 있죠. 이거를 확인을 하십시오. 정리를 하십시오. 요 묶여 있는 사람들 사이에 어떤 공통점, 차이점, 반대관계, 비판점이 있는지 정확히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그 파악하실 때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파악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마음대로 파악하시는 게 아니라 진짜 그 학자와 그 학자가 실제로 이야기했던 걸 중심으로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자, 적어도 기본적으로 이 형태의 유형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정도는 기본적으로 비교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사례 4가요. 이거 논술 문제인데 이게 아주 전형적입니다. 갑의 병은 도덕교육 이론가인데 갑과 을이 주장하는 자율성 개념을 각각 쓰고, 자, 이거는 개념 정의하는 거죠. 쓰고 그 개념의 공통점과 차이점 설명하고 비교하고 밑줄 친 한계점, 이건 비판이거든요. 이 아주 전형적인 논술형 문제입니다. 개념의 의미를 설명하고 비교하고 비판하고. 자, 이 문제를,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가지고 있어야 어떤 이론이지 간에 이게 되어 있지 않으면 이런 문제는 못 풉니다. 사실상 풀기가 힘들어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리는 간단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하시면 합격합니다. 이렇게 합격합니다. 정원 명령만 안다고 다 선하게 삽니까?
그렇지가 않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근데 원리는 단순해야 됩니다. 모든 원리는 단순한 게 좋은 겁니다. 공부 방법은 복잡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부 방법은 공부를 하시다 보면 여러분들 불안한 마음이 있어서 이런저런 좋은 방법이 없을까 생각이 듭니다. 막 찾아보고 그래서 막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는데 원리는 단순합니다. 원리는 그리고 단순한 게 원래 좋은 겁니다. 원리는 단순한 게 좋은 거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자 저런 형태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될 것 같고 자 공부 순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개인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개인마다 다를 수밖에 없는데 일단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전제에서 출발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자 만약에 제가 시험을 본다면 그리고 제가 지금 처해 있는 주관적인 상황이 그 윤리교육학과는 나오긴 나왔는데 대학 다닐 때 뭐 그렇게 열심히 공부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공부를 했고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그 다음에 시험을 볼 수 없을 것 같고 올해 합격을 해야 되겠다라는 상황이라면 그 상황을 전제로 한 다음에 이야기입니다. 그 상황을 전제로 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첫 번째는 만약에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이론을 숙지하는 겁니다. 이론을 숙지하려면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뭐 교과서나 원서, 이론서 등을 이야기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일 먼저 교과서 읽으셔야 됩니다. 이건 뭐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에게 교과서는 자, 어떤 책들이 있어요. 책은 운명이 있습니다. 책이 출판되면 책은 책마다 나름의 운명이 있습니다. 출판되자마자 무덤 속으로 사라져버린 책이 있고 어떤 책들은 이제 명저가 되는 책이 있는데 어떤 책은 경전이 됩니다. 어떤 책은 경전이 된 책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아담 스미스 국부론 같은 게 경전입니다. 경전이 된 책들이 있고 뭐 굳이 뭐 종교에서 말하는 그런 책이 아니라 뭐 반대의 칼막스의 자본론은 경전입니다. 어떤 사람들한테 경전이죠. 자, 경전입니다. 경전이 된 책이 있는데 여러분한테 경전은 교과서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교과서 안에 수많은 내용들이 다 들어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절대. 근데 문제가 뭐냐면 교과서가 기준입니다. 여러분들의 시험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냐면 예를 들어 아리스토텔레스 시험 문제가 나왔다 칩시다. 답이 없어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예를 들어 특히 윤리사상 아니면 정치사회사상도 마찬가지인데 정말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답이라는 게 없어요. 예를 들어 아리스토텔레스와 관련되어 있는 수많은 논문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학자들은 수만 가지로 주장을 해요. 심지어 소크라테스의 지덕일치 사상을 부정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심지어 지금도 어떤 논의가 있냐면 그 외적인 재화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에 있어서 외적인 재화가 행복을 구성하는 구성 요소가 될 수 있냐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어떤 학자들은 아니다, 그건 구성 요소가 아니다,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어떤 학자들은 구성 요소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수많은 학자들의 주장들을 전부 다 인용하게 될 경우에 우리 시험에는 답이 하나도 없어요. 답이 있을 수 있는 시험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걸 확정적으로 결정해주는 기준이 교과서입니다. 교과서 경전입니다. 필요 없습니다. 어떤 학자가 뭐라고 이야기했든 상관없어요. 소크라테스는 지덕일치고 교과서에 따르면 지덕일치고 뭐 그런 겁니다. 교과서가 그런 겁니다. 교과서 오류가 많다 적다 그건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시험을 준비하는 우리한테는 상황이 제가 봐도 교과서에 좀 이론적인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이 보이는데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런 거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해서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과 부합하는 글이라면 그게 정답입니다. 자, 이거 확인하셔야 되는데, 요거 안에 교과서는 뭐 윤리와 사상, 뭐 적어도 1차는 윤리와 사상하고 생활과 윤리 책이 있습니다. 반드시 뭐 다 읽을 필요는 없고, 뭐 지금 한 5-6개 있잖아요. 그죠? 뭐 많이 사용되는 한 2개 정도, 2-3개 정도 반드시 읽고, 그 안에 보시면 학자들마다 키포인트로 이렇게 강조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체크를 하십시오. 체크를 하시면, 교과서는 그리고 읽다 보면, 지금 예를 들어 우리가 소크라테스라든지 플라톤의 공자님이라든지
아니면 뭐 롤즈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교과서 저자들이 사실상은 출제 풀이 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런 학자들에 대해서 강조하는 지점이 눈에 보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 공부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갈 것인가를 확인할 수도 있고, 중요한 이론이 무엇인지, 이게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핵심적인 개념들이 어떤 것인지 이런 건 교과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생활과 윤리 교과서는 엄청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제가 봐도 잘 되어 있어요. 윤리와 사상은 위대한 저작이라면, 그 작은 분량 안에 그 수많은 사상가를 담고 있는 위대한 저작이라면, 생활과 윤리는 응용윤리 관련되어 있는 주제들과 관련해서 웬만한 논변들이 다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담겨져 있기 때문에 생활과 윤리 책도 보시고 교과서 보시고, 자, 또 하나가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능력이 되신다고 하십시오. 그런데 욕심은 절대 내면 안 됩니다. 절대 내면 안 돼요. 절대 내면 안 됩니다. 욕심은 절대 내면 안 됩니다. 까딱 잘못하면은 이 페이스가 꼬여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다음에 이론서, 뭐 여러분들 기본서 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론서들인데, 이론서들이죠. 뭐 저서도 있고 논문도 있고, 논문들이 있을 겁니다. 자, 저 이론서는 잘 선택해서 보십시오. 여러분들 합격자 수기 이런 것들 보고 하면은 주로 많이 보는 이론서들이 있습니다. 있고, 특히 윤리교육학과에 있는 교수분들이 쓰신 책이라면 더 좋을 것 같고, 논문이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론서는 잘 선택하셔야 됩니다. 이론서의 가장 큰 위험성은 뭐냐면, 이건 기본적으로 연구서들입니다. 연구서들이에요. 제가 여러분들 서양윤리는 이거 많이 보시잖아요. 이거 많이 보시는데, 이거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이게 좋은 책인 이유는 뭐냐면, 이게 상당히 객관적인 책이에요. 상당히 객관적입니다. 근데 정말 객관적인 책이에요. 여러분들 윤리학사와 관련해서도 여러 개 있을 텐데, 윤리학사 자체를 쓴 사람들의 관점이 상당히 포섭되어 있습니다. 서양 철학사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상당히 객관적이에요. 굉장히 객관적임에도 불구하고 영미적 시각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영미적 시각이 들어가 있습니다. 심지어 영미적 시각이 들어가 있는데 상당히 객관적입니다. 그리고 이 책은 안에 인용문도 꽤 많아요. 인용문도 꽤 많고, 그래서 이론서는 잘 골라야 됩니다. 까딱 잘못해가지고 어떤 이론서를 하나 보고 그 이론서를 추종을 하게 될 경우에, 아까도 이론서는 연구서라 그랬잖아요. 저자의 연구, 다음에 저자의 관점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추정을 하게 될 경우에는 까딱 위험한 경우가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잘 선택을 하십시오. 근데 그건 이제 경험적으로 확정되어 있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시험을 보시는 분들, 선후배, 선배들이나 이런 분들 경험적으로 확정이 되어 있는 몇몇 책들이 있을 텐데, 신뢰할 만한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이론 공부하실 때. 자,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 통해서 주요 이론하고 개념을 잘 정리를 해 두시고, 정리만 하면 안 됩니다. 자, 완전하게 이해하고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예전에 1차 객관식 시험 같은 경우에는 눈으로 풀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다 써야 되잖아요. 써야 되거든요. 이해와 암기는 해수학적 순환이 일어납니다. 이해가 잘 되면 잘 된 것들은 암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또 암기하다 보면 이해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해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반드시 이게 선행돼야 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기계적인 암기는 문제만 바꿔버리면 못 풀어요. 응용 문제 내버리면 무슨 말하는지 몰라요. 하기 때문에 완전하게 이해하고 그 이해의 바탕을 두고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암기를 하셔야 되고요. 하게 되는데, 이때 암기는 물론 머리로 암기를 하는 거죠. 머리로 암기를 암기해야 되는데, 몸으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써야 된다. 여기하고 글로 나오는 건 간격이 있습니다. 갭이 있기 때문에 항상 써야 됩니다. 써서 암기할. 그러니까
그 팔 운동이 거의 자동적으로 나올 정도로 팔 운동이 예전에 고등학교 때 독일어 배울 때 독일어 선생님이 독일어는 관사가 있거든요. 정관사, 부정관사 뭐 있습니다. 뭐 근데 그 격변화가 사격 변화로 막 격변화시 그거 제일 처음에 기본입니다. 다 외우는 거. 그래서 뭐 대대스 댐댐 디데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독일어 선생님은 어떤 남자 선생님이었는데 이렇게 수업하다가 중간에 왔다 갔다 하다가 툭 쳐요 이렇게. 그래서 뭐 정관사 뭐 남성 뭐 입격 뭐 이렇게 하면 바로바로 나와야 돼요. 바로바로 그러니까 거의 기계적으로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기계적으로. 그래서 그 정도 이렇게 팔이 기계적으로 따라갈 정도의 암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야 시간을 잡아먹지 않습니다. 시간을 잡아먹지. 아마 그 시험장 실제 시험장에 들어가서 가장 당황스러울 때가 아마 시간 문제도 있을 거라고 생각 쫓기니까. 그걸 줄이기 위해서라면 기본 개념들 같은 경우는 거의 막 자동적으로 이렇게 쓸 수 있게 그냥 머리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손이 그냥 이렇게 자동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 정도로 파악이 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게 일차적으로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계속 까먹게 됩니다. 반복을 계속 하셔야 될 텐데요. 여러분들 기출문제를 아마 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기출문제 제 개인적인 견해는 기출문제든 문제풀이든 저한테는 전부 그냥 복습의 과정입니다. 저한테 주어지는 의미는 복습의 과정일 뿐입니다. 복습의 과정일 뿐인데 기출문제 마찬가지입니다. 자, 기출문제를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게 일정 정도 이제 파악이 되고 정리가 되었다라면 기출문제를 한번 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기출문제 내용과 관련된 이론 및 개념을 파악하는 겁니다. 기출문제에 보면 문제가 있고 그와 관련된 이론이 있고 개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개념이 있고 자, 그걸 다시 정리를 하면서 첫 번째 단계에서 했던 내용을 다시 반복하고 보강하는 작업을 하고 다음에 뭐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들이 요게 지금 첫 시험이 첫 아닌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걸 두 번째 단계에 놓은 이유가 뭐냐면 아닌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출문제를 지금 봐도 상관없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만약에 첫 시험이라든지 아니면 첫 번째 단계가 조금 부족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기출문제 봐도 뭔지 몰라요. 기출문제를 보고 시험의 유형과 다음에 시험의 방향, 그 공부의 방향, 다음에 공부 영역 이런 걸 알아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많은 쉬운데요. 이게 기본적으로 안 되어 있으면 기출문제를 봐도 일단은 제 신분이 누구 건지 몰라요. 그리고 문제를 뭘 묻는지도 모르고 어떤 내용 영역과 관련되어 있는지도 알기가 힘들어요. 사실상 힘들어요. 하기 때문에 출발점을 기출문제로부터 출발하기에는 제가 봐서는 무리가 있습니다. 뭘 알아야 하죠? 몰라요. 분석 자체가 안 돼요. 분석 자체가 안 돼요. 그리고 분석을 한다 칩시다. 이렇게 해서 예전에 뭐 예를 들어 기출문제 분석을 어느 시기부터 할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뭐 예전에 그 1차 객관식부터 선택지 5개 있다. 이거 관련되어 있는 이론들을 이렇게 정리한다.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이렇게 되면 이론들이 분산돼요. 어떤 한 학자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론 체계는 정합적으로 이렇게 묶여 있어요. 정합적으로 이렇게 그리고 정합적으로 묶여 있단 말이에요. 하나의 체계를 구성하고 있어요. 구조가 되어 있단 말이죠. 근데 저런 식으로 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특히나 객관식 이렇게 하듯이 해버리면 이론들이 따로따로 이렇게 떨어져 버려요. 그 이론들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가 파악이 안 돼요. 그 사이에 파악이 안 된단 말이죠. 굉장히 문제가 생깁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자, 어쨌든 간에 만약에 이게 일정 정도 그러니까 첫 출발점에서 이게 일정 정도 되신 분이라면 순서를 어떤 방식으로 바꿔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전제로 하는 건 시작하시는 분이라면 기출 문제로부터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이상하게 기출 문제로부터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자, 다음에 모의고사 문제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복습의 과정입니다. 복습의 과정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뭐 문제풀이 모의고사에서 약점 파악하고 보강하는 게 마지막이죠. 마지막에 가는데 저 여기까지는요. 이제 1년인데 1년 아니죠. 뭐 예를 들어서 11월까지. 네.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는 여기까지는 몰라도 아직까지는 다 몰라도 모르는 게 죄가 아닌 그런 시기라면 이 단계는 너무 모르면 죄가 되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때 가서 이제 실질적으로 자기한테 약점이 되는 부분들을 마지막에 이렇게 조금 보강하는 그런 단계로 가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 정도 하면 합격합니다. 합격하는데 문제는 자기가 얼마나 하느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합격 설명회라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는데, 자, 어쨌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뭐 자료에는 넣지 않았는데, 그리고 별로 뭐 의미 없는 이야기 같기도 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지금 공부 영역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영역하고 다음에 하시다 보면 뭐 더 플러스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있으시면 그다 플러스 하시되 적어도 기본입니다. 기본이고, 다음에 세 가지 유형의 시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들 하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뭐 잔소리일까요? 뭐 아닐까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간에 뭐 저한테 공부 자세 이런 거 듣고 싶으세요? 그런 거는 뭐 제가 공부를 유치원부터 꽤 오래 했습니다. 꽤 오래 했는데 나중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저를 괴롭히는 게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이렇게 이야기해야 될까?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괴롭혔던 저를. 시간이 없고 돈이 없고, 그다음 인신의 능력은 안에 지력하고 체력이 포함이 됩니다. 지력하고 체력이 포함되거든요. 지력하고 체력이 포함이 되는데 소크라테스 선생이 하셨던 유명한 말씀 중에 자신이 가진 것을 선호하라. 제가 30 넘을 때까지 제 첫 핸드폰 앞에 홈입니까? 홈에 앉아서 써가지고 다녔던 건데, 자신이 가진 것을 선호하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선용하라. 선호가 아니고. 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모두가 이것들을 다 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다이아몬드들은 이거는 충분히 가지고 있지는 않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음에 뭐 체력도 좋은 분도 있을 것이고 한데, 뭐 돈이 좀 더 있으면 공부하기 여건이 조금 더 나아질 것이고, 다음에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봐서는 이거는 거의 평균적이라고 봅니다. 인신의 능력,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특별히 천재도 없을 것이고 한다고 둔재도 없을 겁니다. 대학을 무사히 졸업했다면 문제 없습니다. 없을 것이고, 자, 이건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돈 문제는 뭐 어쩔 수 없다마는 없고, 그러면은 지금 선용해야 될 건 뭐냐면 사실상 시간입니다. 사실상 시간이 아마 선용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잘 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시험을 준비하든 아니면은 공부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목적은 확정이 되어 있죠. 목적을 설정하기 위해 고민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목적은 이미 임용시험 단기적인 목적이죠. 인생 전체의 목적은 절대 아니죠. 단기적인 목적인데 시험에 합격이라는 목적은 이미 설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이 목적을 이제 달성해야 될 텐데,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여러분이 선용해야 될 건 시간입니다. 그러려면 공부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목적은 이미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목적 달성을 위한 최선의 수단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그 외의 건 생각하면 안 돼요. 네요. 적어도 1년만이라도 합리적으로 욕구에 지면 안 됩니다. 욕구에 지면 안 돼요. 공부하는 사람들은 물론 놀이 욕구 뭐 여러 가지 욕구들이 있을 겁니다. 적어도 아까도 제 전전에 1년이라고 말씀드렸죠. 1년 동안은 여러분들이 이성 여러분을 지도해 나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힘듭니다. 근데 잘 알겠지만 욕구는 여러분 알죠? 왜 꼭 시험 때만 되면 읽고 싶은 소설책이 많아지고 먹고 싶은 음식이 많아지고 보고 싶은 영화가 많아지는데, 그거는 욕구의 법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구는 우리 내면에서 억제된다라고 생각하면 더 날뛰어요. 원래 욕구는 그런 겁니다. 더 날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억제될 것 같다라는, 왜 여러분 프로이트 같은 거 요즘 아시지 않습니까? 이게 불만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더 날뛰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자제시켜야 됩니다. 적어도 1년 동안
합리적으로 이게 내가 지금 선택하고 있는 것이 내가 지금 설정하고 있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는지를 먼저 고려해 봐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힘들어지거든요. 자, 그러려면 방금 말씀드렸지만 뭐 스님 되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가급적 좀 절제 있는 생활을 좀 할 필요가 있고, 다음에 삶이 단순해야 합니다. 삶이 좀 단순한 삶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좀 단순할 필요 없고, 친구 관계도 좀 단순할 필요가 있고,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남녀가 있다라면은 그런 인간관계 문제도 시험 기간에서는 좀 문제가 되기도 하고 할 텐데, 가급적이면은 삶이 좀 간이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공부하는 데는 상당히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제가 공부하면서 제가 이렇게 공부해 나가는 과정, 한창 공부할 때 공부해 나가는 과정에서 느꼈던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임용시험 같은 시험을 쳐본 적은 없는데 그냥 또 하나는 가끔씩 제가 제 후배들한테도 이야기를 하고 하는 건데 가끔씩 이야기합니다. 절대로 의지를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의지를 믿으면 절대 안 돼요. 우리나라는 어릴 때부터 의지력, 정신력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의지를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여러분의 의지가 여러분을 속이는 걸 한두 번 경험해 본 게 아닐 겁니다. 그렇죠? 한두 번 아닐 겁니다. 이렇게 공부 계획을 이렇게 쭉쭉쭉 해놓고 예를 들어 이렇게 해놓고 여기 좀 놀고 요 기간에 몰아서 해야지.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그때 돼서 한 2시간씩, 하루에 2시간씩 자고 나는 할 수 있다. 지금 좀 놀아주지 체력도 좀 보충하고. 절대 못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인간은 그렇게 의지가 강한 존재다들이 아니에요. 그렇게 안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저렇게 무리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절대 무리를 안 되는데, 무리를 할 필요는 없는데, 공부는 중단하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공부는 절대로 무리는 할 필요 없습니다. 하루에 4시간씩 자고 1년을 버틴다는 건 3시간 자고 사당 오락, 요새도 그런 이야기 하나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그랬거든요. 사당 오락에서 4시간 자면 합격, 5시간 자면 떨어진다. 그게 모토였습니다. 그래서 그랬는데, 사실상 1년 내내 4시간씩, 하루에 4시간씩 자고 공부할 수 있는 체력을 가진 사람은 거의 드뭅니다. 실제로 힘들고 그렇거든요. 절대 무리해서는 안 되는데, 공부는 중단해버리면, 예를 들어 일주일 중단하면 일주일치만 날아가는 게 아니라 일주일 중단을 하면 한 2달치가 날아가 버립니다. 희한해요, 공부는. 굉장히 낯설어요. 심지어 한 며칠 공부를 안 해도 책이 굉장히 낯설어 보여요. 낯설어 보이거든요. 하루에 1시간, 2시간, 그러니까 무슨 어떤 일이 있어서 힘든 일이 있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아주 굉장히 급한 사정이 있어서 하루 종일 공부를 못하고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저도 의도적으로라도 하루에 1시간 정도 그냥 책을 그냥 읽더라도 1시간이라도 계속 하는 것 있잖아요. 공부는 중단하면 안 돼. 공부는 중단하면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랬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합리적인 존재가 됩니다. 의지를 믿지 말고 합리적인 존재가 됩니다. 의지를 믿지 말고 여러분의 이성을 믿으시고, 다음에 여러분 스스로를 믿으십시오. 여러분들을 스스로 약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믿을 건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신 앞에 선 단독자 그런 거 전부 헛소리고, 시험 앞에 선 단독자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처지거든요. 대신 쳐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시험 앞에서 괴롭고 고독해요. 모든 책임을 짊어져야 됩니다. 시험 다 치고 난 다음에 저 욕하고 아무 의미 없습니다. 주변 욕하고 아무 의미 없어요. 모든 책임을 자기가 다 짊어져야 되는 게 시험입니다. 정말 시험 앞에 선 단독자입니다. 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믿어야 됩니다. 누구도 믿으면 안 돼요. 누가 대신, 예를 들어 저 수업을 듣는 사람도 있을 텐데, 분들도 있을 텐데, 제가 대신 시험 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절대. 학교 선생님들이, 교수님들이 시험 치실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쳐야 되거든요. 여러분 자신을 믿어야 됩니다. 믿고, 그리고 두려워해서는 안 되고, 끝까지 가면은 아마 합격할 거라고 믿습니다. 믿는데, 자,
오늘 뭐 합격 설명회라고 하는데 어디 뭐 다 합격하실 것 같죠? 제 설명을 들으니까. 네. 자, 뭐 오늘 요 정도 하고 뭐 질의응답 시간 뭐 이런 게 있는 모양인데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질문하실 분 있으면 질문을 하십시오. 질문을 하시면. 예. 자,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